그 세월이라고 하는 게 뭐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씌워서 뭐 청와대에서 일베나 국정원이나 동원해서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진짜 이 싸움은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처럼 싸우지 않았으면 언젠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충 그런 비슷한 사건들은 다 사실 묻히고 진상규명 안 된 상태로 계속 똑같이 갔는데, 네네. 세월호 사건도 그렇게 무마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대오를 만들거나 서로 간의 어떤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뭐 누가 끼어들어 이렇게 유가족들 분열도 시켜놓고 별짓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저는 승리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진상규명이 됐을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우호적인 집권 여당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희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야 인양도 해줬지. 이제 미수자들 계속 찾고 있고, 오늘도 한 명 찾았다고 속보 나왔잖아요. 미수자들 찾고 있고, 야 인양도 해줬지. 특조위도 한번 만들어 봤잖아. 지금 선체조사위라고 해서 선조위도 만들어도 선체도 본다고 하잖아. 그럼 니네들 더 해줄 게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되게 커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지금 배가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과제들 뭐 내지는 나는 이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사고 원인이라든지 그 배후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게 왜 안 구했어거든요. 그 구할 수 있는 시간, 지들이 말하는 그 골든 타임 동안 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때 나오라고만 했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물며 이걸 전부 다 숨기고 있거든요. 113 정장 1명, 고작 113 정장 1명 3년형 받고, 123 정에 있던 그 승조원들은 다 혐의 없음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휘 계통, 지휘 라인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이거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3년 동안 인양하려고 싸운 거거든요. 2년 넘게 싸운 거죠. 도보부터 시작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저희 열심히 했어요. 저 배 끌어올리려고. 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9분.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세 분이죠. 3분이고 한데 그 9분 다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양을 해야죠. 아니면 수색을 재개하든지. 근데 수색 재개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인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미묘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양 자체를 수단화했어요. 정부는. 우리가 특별법 그 시행령 싸움 할 때 인양을 던져준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라도 받아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조위 시행령이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입장상. 계속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인양과 특조위, 특별법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분리시킨 거예요. 초반부터.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거죠. 그렇죠. 인양 미습자 찾는 것과 진상규명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외친 거죠. 인양이 왜 돼야 되는지 당위성을 계속 외치고, 우리는 미습자 9분을 찾아야 되고 계속 외치는데, 하물며 언론사들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저 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인양을 한 다음에, 저는 솔직히 인양도 아니에요. 저거는 배를 다 작사를 해놨으니까요. 유가족들은 저 배 1cm도 건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배를 저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인터뷰가 나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배를 인양이 되기 전에 해수부가 3등분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객실부 들어가고. 그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배를 보고 인양된 걸 보고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 결론은 해수부에서 3등분을 한다는 그 업체도 포기했어요. 저건 3등분 못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수색하면서 뜯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대안을 가져다 달라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은 없이 무조건 그냥 자르겠다. 그러니 저희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분들한테 우리가 반대해서 뭐 업체 선정이 안 되냐. 이건
이거는 인양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이건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랄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은 그게 뭉뚱그려져서 까먹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수년 동안 진행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엄청난 거고요. 근데 일단 그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지금 진상규명본과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일단 세월호 인양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습자 지금 세 분 올라오신 거고 한 분은 유해가 전체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배 밑에 있던 선생님이셨죠, 그분이? 고창석 선생님의 배가 있던 자리 거기 예. 거기를 수색하다가 유해 일부를 발견한 예. 거죠. 대선 즈음해가지고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해수부가 그걸 끌어올려서 대선과 세월호 인양 이슈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대선이 없었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적 이슈가 좀 됐을 법한 게 좀 묻혔고요. 근데 또 미수습자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를 못하는 상태가 됐고 배를 올리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주장하기를 온전하게 세워서 인양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거 뒤집어 인양해서 지금 소식하는 건 더 어려움 겪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까? 배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어요. 예. 배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고 배에 구멍 뚫은 거는 합의되거나 유가족 쪽에 알린 것도 전혀 없이 진행된 거죠. 알리긴 했죠. 뚫어놓고 뚫은 다음에. 뚫은 다음에 그건 알린 게 아니죠. 이거예요. 계속 뚫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뚫을 때쯤 되면 이제 우리한테 와요. 연락이 와요. 배에 구멍 몇 개 뚫었고 천공 몇 개 했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저희가 요구해서. 예, 배에다가 에어백 집어넣는다는 명목으로 그 공법으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또 결국에는 네. 구멍은 뚫어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뭐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핑계 대가지고 구멍 뚫어놓으니 증거라고 하는 거는 배 자체가 증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 구멍 뚫어진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발라스트 탱크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몰라요. 증거 가치가 얼마만큼의 증거 가치가 있을지는. 하지만 그래도 구멍이 뚫린 거하고 안 뚫린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배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충분히 세워서 인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한 300 몇십억 정도 더 그 상하이 셀비지 더 주기로 결정을 이게 정원이 교체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결론을 미리 내놔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면 딴 업체에선 세워서 인양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것도 미스테리인 게 제가 나중에 특조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정도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들이 다 수사 대상 아닙니까? 사실. 특조위 2기 특조위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저 신속 처리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도 수사권 기소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그 검찰 지금 개혁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수사권 자체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그 법 체계 안에서는 이 특별검사제 말고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신속처리 법안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특검을 수시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 제한 없이.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게 특검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특조위하고 같은 세트로 가는 쌍끌이로 가는 특검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건데 가장 진상규명의 첫 번째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이건데 그것 말고도 지연시킨다거나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인멸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월호의 인양을 지연시킨 건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정도인데 그 6개월이 1년 이상을 까먹게 만드는 거죠. 자, 11월 10일 날 저 수색을 종료한다고 수색 포기 선언을 하고 거기서 바로 인양을 결정을 했으면 그때부터 세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업체라든지 그러면 2015년 3월 중에는 인양 업체가 들어와서 그 세팅이 들어갈 거예요. 뭐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다 끝내놓고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6개월 정도가 1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엔 공사 못 온다고 자기네들이 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었대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탁상 공론 뭐 이게 여기 앉아가지고 보고서 하나 만들어내고 이 보고서 뭐 몇십억 들어서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갖고 그러면 인양 되겠네. 그것도 들고 있다가 시행령 싸움 하니까 그래 인양해줄게. 이게 이거 아주 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그 장훈님이 제가 이게 진상규명 분과장 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네네. 방해 공작 같은 거는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초반엔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엄청 많았죠. 초반에는 뭐 저희 가족협의회 몇 사람들은 미행도 좀 당하고 근데 미행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 나 미행해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확실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다음에 처음에는 저희가 전부 다 안드로이드 폰을 썼어요. 삼성 폰을 썼었는데 전부 아이폰을 바꿨죠. 왜냐하면 저는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제 핸드폰 운영체계에 들어와서 저 모르게 딴 사람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구나 직접. 네. 그래서 그 아이폰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상규명분과 인양분과 이 팀들은 전부 아이폰이에요. 2014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방송으로 여러 번 나갔는데 카톡으로 왔던 아이들의 메시지 같은 것을 누가 지워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확인한 부모님들만 지금 한 60여 분이 넘는데 저희가 뭐 그걸 갖다 그때 포렌식을 할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스샷을 다 찍어놨었어요. 찍어가지고 바보 같죠. 이걸 아이폰으로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삼성폰으로 간 거야.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건 버려버리고 한 60여 분이 4월 18일 이전에 있는 통화 기록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스테리고요. 수사 대상이니까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건에 아주 본질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 지들 말대로 하면. 그래서 무능해서 못 구했다고 쳐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쉴드는 있긴 있어요. 뭐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정권에 그 위협이 될까봐 뭐를 조작하였다는 등 누구누구를 동원해서 시위를 시켰다는 등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사건이 나서 지들이 말처럼 국가가 무능해서 못 구했으면 그때부터 국가는 그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부터 시작했냐면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돈벌레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가 돈벌레 만들어 놓고 특조위도 오염시키고 그 상태로 가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국민들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국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 중에 사실은 반은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철천지 왼수가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정권 출범 초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은 목포 신항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기록, 자료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회 보면 자료실이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한 자료만 해도 30테라가 넘어요. 그리고 곧 40테라가 넘겠죠. 특조위가 모았던 세월호의 모든 자료가 다 합쳐서 40테라가 안 됐어요. 특조위를 넘어서죠. 저희가 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이.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또 우리가 자료실에서 저희 자료실은 인터넷이 안 돼요. 딱 한 대만 인터넷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했어요. 서버도 따로 놓고 나스 시스템 서버 따로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들은 자료 백업용 컴퓨터들은 또 따로 해놓고 또 저 스토리지에다가 또 따로 백업을 또 받고 한 3, 4단계 정도의 보안을 또 해놓고요. 그다음에 백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협의회 컴퓨터가 한번 털렸거든요. 해킹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것도 의혹인 거예요. 왜 해킹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그때 인양분과장 그 컴퓨터를 해킹을 한 거.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아니 물증까지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 해킹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RCS 사건이죠. 네. 그거 같은데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냥 그 컴퓨터 하드 그대로 해서 금고에 넣어놨어요. 그 나중에 밝혀보려고. 저만 해도 간단하게 여기 골방에 앉아서 방송하는 차원인데 통신내역 조회 한 7번 당했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이슈가 됐을 때. 근데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정권교체의 어떤 갈망이 정권교체 이루어지니까 일부의 분들은 그 세월에 대한 날카로움이랄까 이런 게 좀 무뎌졌을 거라고 사실 솔직히 보는데 진상규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 행위가 납득이 되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된 상태로 이유 없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 진상규명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안 구했다고 그래요. 못 구했다고. 정부 발표대로 무능하고 실패라고, 구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구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실패라는 건 실패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안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도성까지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봅시다. 이제 침몰,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사후 처리라고 이거 하기도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데 침몰은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침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 부분을 보니까 원래 의도성이 보여. 사후 처리는 아예 그냥 완전히 막 다 지우려고만 하고 완전히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귀납법적으로 앞으로 가보자고요. 이렇게. 침몰이 왜 침몰을 했는, 이 침몰 원인이 뭔데 이거 두 개를 감추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침몰 원인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배거든요. 근데 배를 꺼냈는데 이건 증거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죠. 좀 더 그러네. 전문가들이 보면 또 틀리겠지만 전 비전문가니까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그 사고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대각도 변침해서 화물이 쏠린 다음에 다시 복원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때부터 표류하다가 침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현상만 말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침몰 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동으로 배가 그렇게 대각도 변침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외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세월호 산체가 봐가지고는 거의 외력설은 좀 그렇고요. 앵커라든지 스테빌라이저라든지 특히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스테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 사후 처리에 있어갖고 아니 앵커를 바닷가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라 그러면 배에 감겨 있었을 앵커잖아요. 배가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풀어서 다 잘라가지고 부산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체가 범인의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 좋아해서 음모론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다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다뤄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거기를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냥 해경들이 무능했던 거야. 그리고 니들이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좀 막았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하고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뭐냐면 세월호에서 SOS 구급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출동한 세력들이 구조 세력들이 헬기 3대, 그다음에 해경 1, 2, 3정, 그다음에 한문시감 군의 초계장도 왔어요. 한문시감. 그러면 거기에 또 CN 235기가 그 상공에 있었고, 그러면 여섯 대예요. 6대. 배, 비행기, 헬기 다 합쳐서 아무도 세월호하고 교신을 안 해요. 아무도 교신을 안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내가 니네 구하러 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9에다가 지금이라도 제가 신고를 해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119 그 전화 받으신 분은 절대 제 전화를 끊지 않아요. 끊지 않고 그 사람 상태를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린애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른이 옆에 계시면 바꿔달라고 그래서 얘기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세월호는 웃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경한테 넘겼잖아요. 해경이 끊어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덕화가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덕화한테 위도 경도를 물어보면 걔가 위도 경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객이. 거기에 그 위도 경도가 뜨나? 자기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핸드폰에 위도 경도가 뜨나요?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겹쳐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밝혀줄 의무는 저는 분명히 국가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장원 분과장님, 이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 죽은 사건에 직책 맡고 있는 게 참
부르기가 참 너무 죄송한 그런 직책이라서 우리 네네. 준영이 아버님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그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나서 그 사건을 파다가 보면 사실은 그게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진상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루어 유추했을 때 세월호는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침몰의 고의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좀 노코멘트. 답하기 힘드시다. 네.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예스.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도 고의로 그건 우리가 대부분 네. 아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배가 뒤집어진 상태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상태에 엄마 아빠들이 배를 빌려서 그 주위를 맴돌아요.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맴돌아요. 그 감정으로 싸웠거든요. 저희들도. 내 새끼가 진짜 그 상황에 갇혀 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싸웠을 거다. 여기 뭐 돈 몇 푼 쥐어주고 잊어 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세월호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했지만 그 세월호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여 동안은 TV만 켜면 구한 아이들 없나 하고 모든 국민이 같이 텔레비를 지켜봤던 그 이후에 박근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치를 취하는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질려버리는 상태가 걸리기까지 한 1, 2년, 2, 3년 걸렸던 거고요. 정권 교체의 사실은 가장 밑바닥의 첫 시작은 저는 세월호 사건인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징조 하나가 총선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정권한테는 그렇죠. 그런 거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가족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하시라. 예쁘게 뭐 카톡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 감정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세월호에 관련돼 있는 박근혜 씨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한 3년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은 일종의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저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시선들이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유가족분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이쪽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가 싫어진 저쪽 사람들 포함하면은 전 최소한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3분의 2는 세월호 가족들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당당히요. 자식 잃은 놈들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죠? 진상규명 해달라고 말하는 거 당당함. 당당하게 말해라 이런 뜻이죠. 그건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얘기는 똑바로 합니다. 원인과 과정과 그다음에 결말이 아주 보수적인 시선에서 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를 나눴을 때 아주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봐서도 아 이렇게 해서 못 구했고 안 구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구나. 전 이게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우리 가족들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는 게 진상규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국민 대부분이 우리 세월호를 알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원인이 이거였고 과정 속에서 얘들이 왜 안 구했고 또 왜 탄압을 했고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울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희들끼리만 이게 진상규명이야 할 수도 있어요. 뭐 해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진상은 이거야 발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의문점들 그 다 나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진상규명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까지도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전에 100명 이상 죽은 참사들이 한 5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전 서해 페리오는 잘 아시니까 그 전에 한성호, 남영호, 한성호 같은 경우는 조도 그 동호사도 바로 앞에 1인당 50만 원씩 주고 해결 본 거예요. 그 박정희 정권 때 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 와서 또 이 세월호가 참사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참사 다시는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태까지 싸운 거고 그런 참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운 건데 제가 어제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도 제가 싸우면은 좀 한 3년 정도 싸우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약간이라도 코멘트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그분들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하죠.
어디에다 하소연할지를 모르니까 청와대로 가신 거예요. 청와대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회참여 수석인가요? 하승창님. 네, 하승창 수석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비서관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걸 딱 보면서 다르죠, 확실히. 전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진짜. 이게 그 문재인 후보가 한국노총하고 협약식 하러 가는 빌딩 앞에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신 거고요. 저는 그 약속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그 스텔라 데이지오는 이제 저희들한테도 인터뷰 섭외 요청 같은 게 들어왔는데 지금 나를 못 찾고 계속 다른 방송이나 언론사 같은 데 이렇게 정보만 소스만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정말 잘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분들과 다 연대를 하셔가지고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슬픔을 계속 나누셨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이 단순하게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니고 이분들이 뒤에 걸었던 하나 더의 구호가 뭐냐면은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고립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교과서에 실려야 될 정도의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투쟁 사료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계속 외친 거죠. 인양이 왜 돼야 되는지 당위성을 계속 외치고 우리는 미수자 9분을 찾아야 되고 계속 외치는데 하물며 언론사들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저 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인양을 한 다음에 저건 솔직히 인양도 아니에요. 저거는 배를 다 작사를 해놨으니까요. 유가족들은 저 배 1cm도 건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배를 저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인터뷰가 나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배를 인양이 되기 전에 해수부가 3등분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객실부 들어가고. 그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배를 보고 인양된 걸 보고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 결론은 해수부에서 3등분을 한다는 그 업체도 포기했어요. 저건 3등분 못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수색하면서 뜯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대안을 가져다 달라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은 없이 무조건 그냥 자르겠다. 그러니 저희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분들한테 우리가 반대해서 뭐 업체 선정이 안 되냐. 이거는 인양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이건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랄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은 그게 뭉뚱그려져서 까먹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수년 동안 진행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엄청난 거고요. 근데 일단 그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지금 진상규명본과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일단 세월호 인양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습자 지금 3분 올라오신 거고 한 분은 유해가 전체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배 밑에 있던 선생님이셨죠. 생각하시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게 왜 안 구했어거든요. 그 구할 수 있는 시간, 지들이 말하는 그 골든 타임 동안 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때 나오라고만 했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물며 이걸 전부 다 숨기고 있거든요. 123 정장 1명, 고작 123 정장 1명 3년형 받고 123 정에 있던 그 승조원들은 다 혐의 없음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휘 계통, 지휘 라인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이거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3년 동안 인양하려고 싸운 거거든요. 2년 넘게 싸운 거죠. 도보부터 시작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저희 열심히 했어요. 저 배 끌어올리려고. 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9분.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3분이죠. 3분이고 한데 그 9분 다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양을 해야죠. 아니면 수색을 재개하든지. 근데 수색 재개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인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미묘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양 자체를 수단화했어요. 정부는. 우리가 특별법 그 시행령 싸움 할 때 인양을 던져준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라도 받아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조위 시행령이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입장상. 계속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인양과 특조위, 특별법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분리시킨 거예요. 초반부터.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거죠. 그렇죠. 인양 미습자 찾는 것과 진상규명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한 300억, 300 몇십억 정도 더 그 상하이 셀비지에 더 주기로 결정을, 이게 정원이 교체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결론을 미리 내놔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면 딴 업체에선 세워서 인양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것도 미스테리인 게, 제가 나중에 특조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정도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들이 다 수사 대상 아닙니까? 사실. 특조위 2기 특조위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저 신속처리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도 수사권 기소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그 검찰 지금 개혁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수사권 자체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그 법 체계 안에서는 이 특별검사제 말고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신속처리법안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특검을 수시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 제한 없이.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게 특검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특조위하고 같은 세트로 가는 쌍끌이로 가는 특검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건데, 가장 진상규명의 첫 번째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이건데, 그것 말고도 지연시킨다거나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인멸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월호의 인양을 지연시킨 건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정도인데 그 6개월이 1년 이상을 까먹게 만드는 거죠. 자, 11월 10일 날 저 수색을 종료한다고 수색 포기 선언을 하고 거기서 바로 인양을 결정을 했으면 그때부터 세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업체라든지 그러면 고창석 선생님의 배가 있던 자리 거기 거기를 수색하다가 유해의 일부를 발견한 거죠. 대선 즈음해가지고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해수부가 그걸 끌어올려서 대선과 세월호 인양 이슈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대선이 없었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적 이슈가 좀 됐을 법한 게 좀 묻혔고요. 근데 또 미수습자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를 못하는 상태가 됐고, 배를 올리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주장하기를 원활하게 세워서 인양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거 뒤집어 인양해서 지금 소색하는 건 더 어려움 겪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까? 배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어요. 예. 배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고. 배에 구멍 뚫은 거는 합의되거나 유가족 쪽에 알린 것도 전혀 없이 진행된 거죠. 알리긴 했죠. 뚫어놓고. 뚫은 다음에. 뚫은 다음에. 그건 알린 게 아니죠. 이거예요. 계속 뚫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뚫을 때쯤 되면 이제 우리한테 와요. 연락이 와요. 배에 구멍 몇 개 뚫었고 천공 몇 개 했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저희가 요구해서. 네, 배에다가 에어백 집어넣는다는 명목으로 그 공법으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또 결국에는 네. 구멍은 뚫어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뭐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핑계 대가지고 구멍 뚫어놓으니, 증거라고 하는 거는 배 자체가 증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 구멍 뚫어진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발라스트 탱크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몰라요. 증거 가치가 얼마만큼의 증거 가치가 있을지는. 하지만 그래도 구멍 뚫린 거하고 안 뚫린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배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충분히 세워서 인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게 뭐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씌워서 뭐 청와대에서 일베나 국정원이나 동원해서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진짜 이 싸움은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처럼 싸우지 않았으면 언젠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충 그런 비슷한 사건들은 다 사실 묻히고 진상규명 안 된 상태로 계속 똑같이 갔는데, 네네. 세월호 사건도 그렇게 무마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대오를 만들거나 서로 간의 어떤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뭐 누가 끼어들어 이렇게 유가족들 분열도 시켜놓고 별짓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저는 승리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진상규명이 됐을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우호적인 집권 여당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희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야 인양도 해줬지. 이제 미수자들 계속 찾고 있고 오늘도 한 명 찾았다고 속보 나왔잖아요. 미수자들 찾고 있고 야 인양도 해줬지. 특조위도 한번 만들어 봤잖아. 지금 선체조사위라고 해서 선조위도 만들어가지고 선체도 본다고 하잖아. 그럼 니네들 더 해줄 게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되게 커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지금 배가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과제들 뭐 내지는 나는 이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사고 원인이라든지 그 배후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